어제 휴일이기도 했습니다만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요. 참 전국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이런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저렇게 그늘가에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여기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여기가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이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절을 찾았을 텐데 보세요. 저렇게 쉬고 있던 그늘 어제 또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늘까지 쉬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치게 됐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었고 아수라장이 되는지 현장 사고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진했는지 뭐 했는지 팡 해갖고 와보니 차가 여기 박혀있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어. 사람들이 깔리 붙는 거, 그런 엉망진창이었다고.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차량이 바로 가해 차량입니다. 차량이 오른쪽 앞이 완전히 훼손됐어요. 찌그러졌습니다. 저 정도면은 오윤성 교수님 인명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불행하게도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12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네. 그 절에 많이 이제 신도들이 가시는데요. 네. 특히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3대 사찰 그렇죠. 중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이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아마 이제 이번에 사고를 낸 분도 아마 이제 그 절에 가는 것 때문에 아마 가셨을 거로 네.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사고 당시에 이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돌기둥이 밀려나고 난간은 아예 다리 밑으로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서 보이던 난간이 예. 떨어졌어요. 예, 아이고. 난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저기에 다른 분들은 전혀 저 차가 네.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들어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차들이 천천히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제 앉아서 쉬고 계시던 분들도 설마 차가 본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갑자기 달려들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가 더 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삽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보세요. 난간이 아예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저 난간 밑에 있던 계곡물에 그대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두꺼운 돌기둥도 떨어져 나갔고요. 저렇게 충격이 셌으니 인명피해가 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임방글 변호사님 안타깝게도 한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저 가해 차량 운전자는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차를 모은 거예요? 우선 화면을 보시면 네. 차가 서행하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 밟는 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러니까 뭐 살짝 밟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평소 밟는 대로 밟았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급가속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가해 운전 차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네. 차량에 결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지만 네. 또 하나 지금 경찰에서 보는 것은 행인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저기가 지금 가속 페달을 밟은 상황이냐,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브레이크 대신에 이 가속 페달을 밟은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 이 말씀처럼 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만 봐도 앞에 차량들은 정말 서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때가 많은 분들이 저 사찰 찾았기 때문에 차량으로도 찾은 분들이 많아서 앞에 정체가 돼서 서서히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저렇게 이 인파를 향해서 돌진을 했고 결국은 안타깝게 한 분이 숨지고 12분이 12분이 크게 또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대체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한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람을 그 너무 지금 다쳐가지고 옆에 동선자가 지금 환자가 돼갖고 정신이 지금 없어요. 물론 본인도 사고를 내놓고 정신이 없겠지만요. 지금 자신의 사고로요. 정말 안타깝게 한 분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 제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차가 일단. 그렇죠. 일단 지금 뭐 본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경찰 추정도 그렇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보이고 저분이 네. 뭐 악의가 있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운전 미숙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살인을 한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 사망하신 분의 또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또 가슴 아픈 감정을 같이 갖고 계신데 네. 50대 초반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52세고 남편이 55세 그리고 고3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도 많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책임감 있는 역할이 남아 있는 어쩌면은 엄마이자 아내인 이 여성이 사망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네. 고3짜리 딸이 있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심리적으로 딸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안타깝고 일단 그 남편분이 와서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사망했다라는 걸 알고 털썩 주저앉고 이제 울음부터 터뜨렸는데 네. 이 여성의 직업이 수간호사였습니다. 30여 년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30여 년간 다른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하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비명 행사를 해버리니까 이제 가족들의 네. 마음도 무너지고 아마 이 수간호사를 알고 있는 많은 또 환자분들도 함께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문제는 이 여성이 장모님하고 그러니까 남편 입장의 장모님 여성에게 친어머니죠 함께 이제 절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장모님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만 목숨 부지하고 계신데 네. 처음에는 이제 응급 환자들이니까 막 병원에 이송을 하면서 두 분이 이제 모형하게인 걸 모르고 이제 각각 병원에 이송을 했겠죠. 네. 근데 저 여성이 사망을 하자마자 이제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숨진 분의 휴대폰에 엄마라고 찍힌 전화를 건 거예요. 일단은 이제 공급대원 입장에서는 숨졌으니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려. 그런데 다른 데 누워있는, 같이 여기 있던 환자 중에 아우, 한 세상에. 분이 휴대폰이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아무튼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도 잃고 또 장모님이 지금 위독한 상태이고 또 딸의 입장에서는 또 역시 어떨까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참 이런 일이 전해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세상은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불교 신자인 장모님하고 그러니까 이 사망하신 분한테는 친정엄마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주 절에 갔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이상하게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간 건데 그런 기분이 들었었대요, 남편분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려고는 정말 상상 못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3 딸이 있어요. 고3 딸한테 이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런데 장모님도 지금 위독한 상태랍니다. 중태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되게 본인이 온전히 슬퍼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아있는 딸에게 있을 어떤 충격을 갖다 본인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은 현재로서는 또 본인이 또 장모님이 아픈 상태이니까 또 거기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이 사망에 대해서 더 크게 상처를 받는 거는 이게 좀 지나가고 나서 계속 누적돼서 상처가 나타날까봐 더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네. 이날 저를 찾은 것도요, 고3이라 그랬잖아요. 입시를 앞둔 딸, 그리고 가족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려고 저를 찾았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날벼락입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이 운전자가 지금 75세예요. 지금 뉴스파이터에서도 몇 차례 그런 거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혹시 고령 운전자다 보니까 운전 미숙으로 이어졌을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어린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운전을 못하게 해가지고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주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고령 사회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지금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건데 네. 그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2014년에 22,075건에서 지난해에는 30,012건으로 이제 증가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그 사망 사고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9.5% 정도 되는데 사고 나는 것은 한 20% 정도 이상 되니까 지금 한 2배 정도 이상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2018년 한 해만도 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8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98년도부터 75세 이상 되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그 주로 생계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단축시킨다든가 네. 또 실버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해서 이렇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그 사망 사고를 어떻게 하면 감소를 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묘안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네. 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고령이신데 여전히 이제 운전하신 분들 보시면 혹시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다 많다고 고령이라고 다 일괄적으로 운전 조작이 미숙할 거라고 보느냐? 물론 그렇게 다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세요.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요. 한 번 사고가 나면 지금 이렇게 제어가 안 돼서 자신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 남성 어쨌든 자신의 운전 미숙이든 혹시라도 차량 미숙인지는 더 경찰이 차량 조작 결함이든 간에 그건 경찰이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것이기 때문에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한다 하면 우리 양형 기준이 보통 8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친 사람도 많잖아요. 사망자 외에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안 되면은 상당 금액을 공탁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간요, 이 몸이 아프신 분들, 남의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했던 이 간호사의 길을 걸어왔던 이 여성분, 정작 이 안타깝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분도 지금 중태인데 이 소식을 나중에 접하면 얼마나 충격이 클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고요. 이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때문에 가슴 철렁한 순간 맞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설마인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전동 휠을 타고 지금 이 횡단보도도 건너고 차를 피해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성 뒤뚱뒤뚱 하면서 전동 휠을 타고 갑니다. 계속 속도를 내서 가더니 보세요. 이 남성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무엇에 부딪힌 데 튕겨나갑니다. 전동휠에서 내려오죠. 튕겨나가듯이 내려왔는데 저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보세요. 전동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이 무엇에 부딪힌 듯 튕겨져 나갔고 황급하게 그곳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저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본인이 전동 휠을 타고 가다가 네. 그 아이하고 부딪혔어요. 아이고. 지금 이제 아이가 지금 저기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와 충돌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이제 현장에서 그 구호 조치를 해야 되고요. 아이가 지금 현재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병원에 이제 데려간다든지 119 아하.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남성은 아주 독특한 그 선택을 했습니다. 어허. 어떻게 했냐면 네. 이 아이에게 야, 너희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간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이렇게 데리고 안고 가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네. 그 집에는 또 이제 할머니가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어허. 그 할머니를 보고 아이가 다쳐서 내가 이렇게 데려왔다. 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거죠. 어허.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랬더니 빨리 119 불러가지고 후송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할 테니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마치 의인같이 네. 그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네. 지금 이 피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거 보면요. 장희영 교수님. 지금 완전히 지금 뻔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뺑소니죠. 그러네요. 저것도 이동수단이니까 교통수단이라고 본다면 정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지 그냥 뺑소니를 게 아니라 어허. 집에다 데려다주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오현순 교수님 표현대로 의인처럼 네. 연락처 사료 괜찮습니다 하고 연락처도 안 주고 어찌 보면은 사고 나서 연락처 안 주고 가는 뺑소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뺑소니 같은 건데 아이가 조금 다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뼈는 또 더 성인보다 더 약하고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골절로 12주까지 나와서 전체 12주까지 나왔으면 아유. 엄청난 일인데 문제는 지금 저 CCTV 화면을 우리가 봐도 나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 모습도 잘 보이지가 않고 정확히 저 사람이 저것만으로 저 운전자가 그 아이를 치웠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은 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만 8세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9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되네요. 이 정도면 네. 자기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처음엔 할머니가 이제 어떤 의인이 도와준 줄 알고 있었는데 아이가 스스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전동 그런 차에 탄 사람이 부딪혀서 내가 다쳤다. 그냥 물어봤겠죠. 근데 어쩌다 당연하죠. 다쳤어 물어봤겠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모가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신고한 다음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저 CCTV가 저렇다 보니까 범인 검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고 발생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경찰이 계속 CCTV를 이거 한 대가 아니라 네. 주변 CCTV가 60여 대를 다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 남성이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2.7km 정도 떨어진 건물에 살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하. 사람을 찾아가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 사고를 당한 이 아이의 부모님이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이가 전치 12주에 큰 중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 치료가 얼른 시키는 게 일단 급선무였겠죠. 그래서 병원 치료 받고 이 아이의 자신의 딸의 심리적 안정이 조금 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번뜩 정신이 드신 거예요. 이 나쁜 놈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사고 발생 후 엿새 만에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분들이 정말로 노력해 주셨어요. 주변에 CCTV를 샅샅이 훑었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동일 운전자가 그 전동일을 자전거도를 이용해서 운행하다가 어린아이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이후 아이를 안고 집에다 데려다 준 후 교통사고가 아닌 척 가족에게 인계하고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 이탈 도주한 사건을 사고 발생 6일이 지나가지고 그 보호자들의 신고로 저희가 그 사건을 접수하게 됐고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그 CCTV를 약 한 60여 대를 분석해서 그 전동일 피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에 계셨던 할머니께서는 일단 손녀딸이 다쳤는데 손녀딸을 이렇게 집에 데리고 왔으니까 감사해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살해해 드릴 테니까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순간 머리 썼어요. 내가 연락처 알려주면 바로 걸릴 테니까 안 알려주고 의인처럼 행사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최명기 원장님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다 사립이면 판단합니다. 이게 자기가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거 자기가 안 걸릴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집에 간 것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의 의사일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울면서 집에 가야 된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면 나는 뺑소니는 아니고 나는 나이를 한 거다라고 갔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면서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이 이 사람이 애초부터 그 집에 도착하면은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속여야지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계셨으면은 아이가 즉각 얘기하고 저기에서 본인이 감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네. 할머니가 있고 마지막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를 몰거나 만약에 오토바이를 갖다 몰다 사고가 났으면은 본인도 아마 이거는 뺑소니가 된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보험이 들어 있었으니까 자신이 이거를 감춰서 유리할 것도 없다, 불리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음주도 아니었고 보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전동휠을 몰면서도 그 전동휠이 자동차나 이륜차와 똑같은 어떤 교통도구라는 인식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추측에는 보험도 안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쳐지다가 보니까 설마 자동차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도 아닌 전동휠 사고를 갖다 경찰이 이렇게 CCTV를 열심히 추적을 하겠어라고 또 방심하게 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전동이를 탔던 사람이요. 저렇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이 CCTV 60대를 샅샅이 훑은 그 덕분에 잡을 수 있었는데 장희영 교수님 그러면 예. 이 사람 경찰서 가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순간 뭐 이런 좀 사죄를 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60여 대의 CCTV를 분석했다라는 건 저 사고 지점에서 저 남성이 어디로 가는지 그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였지 사고 현장만 볼 수 있는 건 저 CCTV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만 봤을 때는 정말 부딪혔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다른 일로 지나가다가 보고 깜짝 놀라 돌아왔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네. 이용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나가다가 아이가 넘어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서둘러 뛰어와서 아이를 구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의인이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바로 데려다 이곳이네요. 이곳에요. 그렇죠. 이곳이네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다친 아이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다 준 사람이지 내가 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곳이 이제 한 아파트의 정문은 아니고요. 이른바 쪽문, 후문이라고 예. 된 곳이에요. 저곳에 이제 아이가 어디를 가려두고 나왔겠죠. 그런데 저곳을 전동휠 탄 남성이 그대로 충격을 가했고 이 아이는요. 지금 다리골절로 전치 12주예요.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남성 어쨌든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방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뺑소니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특가법상 이것은 이 도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과 똑같은 건데요. 근데 이거 뺑소니란 표현이 맞아요? 이게 차량입니까 이게? 그게 그 점이 좀 의아하시죠. 이거 전동휠 이게 자동차야? 이거 자동차로 운전해서 사고 치고 도망간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네. 전동 킥보드, 전동휠 이런 것은요. 우리 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이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니까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면허증이 있어야 될 테고요. 어허. 그리고 도로로만 다녀야 되고 인도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전동휠을 타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또 언급이 나왔지만 물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긴 했지만 본인의 인적 사항은 전혀 남기지 않았거든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어요? 차량도 갑자기 앞에 이 물체가 나타나면 급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동휠은요, 이 타는 사람이 자신의 무릎 사이에 휠을 끼고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급제동하게 되면 본인도 위험에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윤성 교수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지금 이번에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전동휠 타는 사람이 피해자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나온 여러 가지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교통사고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한 2년 동안에 지금 한 8명 정도 그 숨진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 이번이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제한 속도가 25km까지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뭐 70km, 80km까지 아이고. 늘리는 그런 경우도 어쩐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예,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 전용도로를 이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좀 앞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도 네. 같은 데는 이용을 못하게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것이 원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면허 없이 지금 타는 경우도 많고 헬멧 없이 타는 경우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 지금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사고들이 지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저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러겠네요. 좀 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확산이 되고 네. 증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질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의 뒷받침은 그러니까요.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저런 걸 보면 아직 우리 사회가 제도나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동휠,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요. 진짜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이어폰 꽂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정말 사고 납니다. 다른 분들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사회가요. 이제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없는 사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이달 초에 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2일 오전 5시 41분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방배 쪽으로 가는 지하철입니다. 아침 시간 5시 40분대라고 하면 거의 뭐 첫차의 새벽이네요, 새벽. 확률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지는 않죠. 그런 지하철에서. 하지만 대부분은 졸고 있거나 잠드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지하철 안의 풍경을 아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그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인데요. 아이고. 역시 피곤한 20대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 옆으로 어떤 남성이 같이 옆에 앉아서 이 여성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다리, 뭐 허벅지 등을 만지다가 아마 이 여성이 인기척이 없으니까 조금 더 대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거 실합니까? 네, 좀 얘기하기도 민망하죠. 근데 이 여성이 이제 거기서는 눈치를 채고 잠을 깬 거죠. 뭔가 당연히 이상했겠죠. 그래서 이 여성이 눈을 깨자마자 이제 범인이 들켰잖아요. 자신의 범행을. 네. 그러니까 열차에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몹쓸 짓을 벌이던 남성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던,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차를 타고 이제 집을 가던 길이었죠. 여자분은 제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 빈자리도 많았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여자분 옆으로 앉더라고요. 여자분이 이렇게 고개를 남자 반대편에 이렇게 숙이니까 그 고개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리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숙이니까 다시 옮기고 이러다가 이렇게 마스크 벗는 거 벗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가 여자 고개를 자기 어깨에다 대고 그리고 여자 손을 잡고 막 허벅지 쪽에다가 자기 손 대고 이러더라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돌린 다음에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는데 여자분이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얼굴 가리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입맞춤을 하니까 여자분이 놀래서 조금 깨셨거든요. 근데 딱 방배역에서 문 열리자마자 남자분이 후다닥 뛰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 지하철을 처음에 탄 곳은 강남역인데요. 강남역 아마 2호선 같아요. 서울대 입구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이었는데 이 안에서 새벽 첫 차였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이런 추악한 정말로 인간 몹쓸 짓을 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행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이런 지하철이나 이런 혼잡한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좀 추행 사고 이런 거를 좀 몇 번 봤지만
입술에까지 입맞춤을 할 정도의 이런 대담함을 보이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 해당 여성도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입맞춤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해당 남성이 이제 어떤 성추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여성이 깨지 않으니까 점점점 대담하게 이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추행의 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게 더 분노가 치미는 게요. 오윤성 교수님, 이 김창우 씨가 정말 큰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김창우 씨 인터뷰 저희가 다시 계속 전해드릴 텐데 김창우 씨가 이 범행 당시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 성추행범이 이 여성분 자리도 많아요. 처차니까. 그런데 떡하니 마스크 쓰고 탈 때부터 이상했어요. 마스크 쓰고 딱 앉더니 여성분이 지하철이 덜컹덜컹해서 자기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숙이면 이렇게 앉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다시 와서 앉고 그랬답니다. 평소에 아마 이 남성은 그 여성에 대해서 기회만 되면은 저러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소위 이제 그 동기화되어 있는 범죄자라고 얘기를 저는 하는데요. 일단 이제 시각적으로 딱 차를 탔을 때 그 여성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목표물을 선택을 하고 일단 좌우를 살펴봤을 거예요. 그런데 첫 차이기 때문에 새벽 차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범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결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이 여성분이 고개를 숙이는 방향으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아까 뭐 입맞춤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닌가. 일단 그 순간부터는 바로 앞에서 이 남성이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이제 잊어버린 상태에서 몰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글쎄요, 평소에 뭐 이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혹시요, 최명기 원장님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 몹쓸 남성 첫 차를 노렸던 걸까요? 애초부터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차를 노리게 되는 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차를 노리게 됐었을 때는 아무래도 여성도 굉장히 피곤하고 깊은 잠을 자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를 위해서 첫 차를 갖다 노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유흥가 같은 데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보면은 밤새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첫 차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런 범죄를 꾀했을 수 있고요. 네. 이 사람의 범죄는 많은 성조착증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게 네. 물론 관음증이나 노출증도 굉장히 상대방한테 혐오감을 주는 범죄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마찰 도착증 같은 경우에도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이지만 네. 그러나 많은 군중 속에서 본인을 감추려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의 범행은 어떤 성도착증이 아니라 바로 성추행 그 자체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발전이 되어서 네. 여성한테 우리가 요새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사건처럼 여성한테 어떤 약을 먹이고 네. 여성을 재운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행위를 하는 쪽으로 범행의 어떤 강도라든가 범행의 심각도가 커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김창우 씨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성추행범이 방배역에서 자신이 정말로 송구합니다. 그 잠이 든 여성에게 입맞춤까지 강제로 하고 시도하고 이 여성이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자 방배역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후다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이 성추행범을 놓치게 되고 마는 건가요? 김창우 씨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따라 내려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상황 설명 대충 했더니 자기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보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보내드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 차 시간이랑 두 번째 차 시간에 배차 간격이 한 10몇 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도 집을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차를 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끝칸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칸을 이동하면서
봤어요. 4칸 정도 가니까 그 남자가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목 잡고 내리라고 한 다음에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고. 제가 경찰관이랑 전화하는 도중에 휴대폰을 뺏으려고 막 하길래 그거 막다가 옷도 좀 찢어지고 그러다가 경찰분들 와서 이렇게 수갑 채워서 경찰서로 연행했죠. 김창호 씨가 정말 대단한 게요. 장희영 교수님, 그냥 그 여성에게, 피해 여성에게 피해 사실만 알려주고 동영상만 제공만 해주면 끝날 것 같았는데 직접 범인 검거까지 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건네주는 것들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죠. 괜히 연루되기도 그렇고 저 시간대가 나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뭐하고 아유 저 여자 불쌍하다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기지가 뛰어나죠.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동영상을 촬영한 것도 어쩌면 일종의 증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런 네. 범죄일 경우에 말로 아무리 증언을 해봤자 이게 또 네. 증거가 어디 있어라고 하면 발뺌하기 쉬운 범죄였는데 일단은 그 여성을 따라 내려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추행을 당했다. 범인이 이미 일찌감치 내렸어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여성이 알겠다. 나도 그럼 신고를 하겠다. 어쩌다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남성이 생각해보니 어차피 이 방향으로 이 시간에 집에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여성이 깨니까 갑자기 놀라서 내렸지만 어차피 그 다음 차를 타고 집에 갈 거 아니겠느냐라고 나름 추론을 펼치고 자기도 바로 그 다음 차를 탄 거죠. 그리고 나서 사사시 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경찰과 거의 뭐 유사한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있었고 그 남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동영상에 찍힌 거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하고 싶거나 그 영상을 뺏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옷이 찢어질 정도의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어쨌든 이 사람을 제압을 했고 지금 사파상으로도 범인이 굉장히 큰 체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좀 건장한 체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하면서 이 범인이 잡히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 김창호 씨가 정말로 경찰 못지않아요. 예. 첫 칸부터 다시 시작해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탄 거예요, 다시. 첫 칸부터. 애초에 김창호 씨가 타고 있던 칸이 첫 칸이었고, 첫 차의 첫 칸. 그래서 범인이 다시 집에 가려면 두 번째 열차를 탈 것이다. 그런 촉을 발휘해서 다시 두 번째 온 첫 칸부터 훑어가다가 네 번째 칸 정도에서 그 성추행범이 졸고 있던 걸 잡았답니다. 그런데 끌어내렸는데 이 남성이 발뺌했대요. 뭘 찍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김창우 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사진 보셨죠? 김창우 씨의 옷이 여기저기가 뜯겨나갔습니다. 보세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김창우 씨 저 행동이요. 그냥 우리가 잘했다 할 게 아니라 김창우 씨 체격도 184에 몸무게가 85인데 저 성추행범 더 컸답니다. 키가. 글쎄요, 저게 이제 그 본인이 어떤 그 덩치도 있지만 사실은 이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번 다룬 게 있는데 네. 보이스피싱 하는 범인들을 신고했던 아주머니 사건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아주머니가 끝까지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건거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드물긴 하지만은 곳곳에 소음같이 계셔요. 그런데 사실 이 뭐 본인이 그거 피해자에게 가가지고 동영상 넘겨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전부 다 이렇게 수색을 해가지고 네. 이 앞차하고 뒤차하고의 관계까지도 다 고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네. 몸싸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신고한 이 남성 같은 경우도 한 160 얼마 정도 되고 이 사람이 한 180 얼마 정도 됐으면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분도 어느 정도 좀 그 덩치가 좀 자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 남성이 흉기 같은 걸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피해를 갖다가 이제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이미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급습을 했기 때문에 기선이 제압이 됐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성은 자기가 한 행동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네. 이 그 신고한 남성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시에 이 김창우 씨의 신고 그리고 그 여성분도 김창우 씨가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추가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 경찰 8분이 오셨어요. 경찰관 8명이 와서
이 연행을 했는데 연행을 하게 되면 이제 김창우 씨 역할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김창우 씨의 빛나는 활약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대에 가니까 자기는 그냥 머리만 넘겨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진술서 쓰면서 경찰관분들이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리니까 거기 안에 있던 지구대 안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다 보시고 다시 범인한테 뭐라고 하고 계셨었어요. 그 다음날에 막 피해자분 친오빠분한테도 연락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저희 아빠도 항상 하시는 말이 그냥 저보다 약한 사람이나 여자들은 항상 도와줘야 된다 막 이런 게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게 제 눈앞에서 또 펼쳐지니까 이건 꼭 잡아야겠다 생각 들었고 그냥 여자분 연락처도 알고 동영상 증거도 있으니까 그냥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 것 같아요. 야, 이 김창우 씨의 참 말씀이 참 멋지네요. 근데 이 큰일 하신 것도 큰일 하신 건데요. 저런 어떤 사고방식이 아버지의 있던 아버님의 가정교육으로부터 비롯됐다네요. 최명규 원장님, 약한 사람이나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나 여자들은 항상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으셨대요. 네, 심리감사에 보면은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추격 본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발 상황이 있었을 때 승부욕에 있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아하. 저는 한마디로 이분의 피해는 전사의 후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전사의 피.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분이 누군가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24살 되신 김창우 씨인데 사회복무요원이에요. 그러니까 군 생활 대신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계신데 그래서 병무청이요. 이 표창장과 특별휴가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네. 아마 저분의 행동이 꼭 무슨 상을 받고 그런 걸 떠나서 여성분들이 아직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의인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나마 조금 안심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닌데요. 네. 성범죄가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정말 이런 하다못해 지하철에 이런 분, 김창우 같은 분이 몇 분만 더 계신다면 그러니까요. 여성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병무청에서 뭐 특별휴가, 뭐 그 외에 표창장 이런 것도 준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분 범인 공로에 아주 정말 혁혁한 공로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증거까지 제출했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옷이 뜯어지기까지 했어요. 네. 이 본인 옷이 뜯어진 거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론 이 검거를 한 데에 대해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보상금도 받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 김창우 씨 그리고 집안의 자랑입니다. 아버님도 아마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김창우 씨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김창우 씨께 뉴스파이터가 진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의인도 있는데 이런 몹쓸 사람도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이 공판 준비기일 1차가 네. 열렸는데요. 공판 준비기일이라면은 지금 이 범죄 사실,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정준영 씨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입증 계획은 어떠한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인데요. 원칙적으로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을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요. 근데 자발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이 수영복 입지 않고 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네. 출석을 했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 사실은 어제 이 화면이 뉴스파이터가 금요일 날 이제 방송 끝내고 오후에 이제 저 영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뭐 사실은 오후도 아니죠. 이제 11시에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으니까 방송 후에 나왔는데 저 화면 보신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뭐 연락을 주셔서 이제 반농담이겠죠. 앞서 그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올라오는데 정준영이라는 사람 올라오는 걸 보고 야, 저 때 무슨 저기 음악을 틀어준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올라오는 모습 보세요. 쿵딱.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했더니, 영상 봤더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오윤성 교수님, 법정에 일단 안 나타날 거라는 많은 예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에 나타나서. 사실 11차례에 걸쳐가지고 불법 촬영물 유포한 그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사실 경찰에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뭐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일에까지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경찰에서 부인을 했었던 그 모든 그 혐의 사실, 즉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은 이제 이번 그 재판에 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 설정을 어느 정도 정하고 지금 이제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본인이 뭐 혐의를 부인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바짝 엎드리겠다 뭐 그런 전략 같아요. 그런데 정준영이라는 사람의 저 헤어스타일 갖고도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속 전 피의자시면 영장 심사 받을 때만 해도 짧게 머리를 진짜 뭐 묶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머리 짧게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명기 원장님?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머리를 관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긴 머리를 관리한다는 게 무척 쉽지 않아요. 트리트먼트에 뭐에. 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에서는 네. 머리를 길게 기른 거는 밖에서 여성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되는 점이 컸는데요. 네. 현재는 여성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식선으로라도 본인이 단정한 보통 모습을 보여야지 네. 지금은 어떻게든 구속을 갖다 좀 빨리 구속 상태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와 어떤 네. 법에 관계된 분들한테 최대한 공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머리를 잘랐을 겁니다. 저 머리 모습에 이제 네티즌들도 약간 부정적 반응이 있어요. 뭐 머리는 뭐 외출 끊어서 강남 미용실 갔다 왔냐? 뭐 머리 어디서 자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부정적이겠죠. 뭐 이게 여론일 거예요. 뭐 진짜 뭐 안 좋잖아요. 감정이.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정준영 씨가 10일 날 재판정에 법정에 나와서 무슨 뜬금없는 부탁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좀 재판부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호인은 뭔가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달라 재판부한테 요청한 이유는요. 지금 성범죄는 또 피해자들과 합의가 중요한데 지금 피해자들과 연락할 방법이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이 수사기관이나 또 연락처를 갖춰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